서해 NLL을 지키는 창끝 전력이 더 예리해졌습니다. 현재 16척인 신형 고속정이 4척 더 늘어날 예정인데요. 오늘 디펜스 프라임에서는 신형 고속정이죠. PKMR의 자세한 전력과 우리 해군의 연안 방어, 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해에서 이제 긴장이 높아졌다 뉴스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이제 나타나는 그 전력이 고속정이잖아요. 수천 톤급 이지스 구축함 같은 그런 대형 함정, 바다를 누비는 현대전에서 왜 고속정일까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고속정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죠? 네, 고속정은 대형 함선이 진입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점과 장소 때문에 이제 빠르게 대응이 가능해야 되는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바다의 지피초소, 상급 부대이자 소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속력이 빠르고 출격과 이제 요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긴급한 상황이 났을 때 항구에서 빠르게 이제 작전을 전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속정은 크기는 작지만 대공, 대지, 대함이라는 수상함의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최소한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게 투입되면 이제 해군력이 투입됐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항공기라든가 미사일 같은 무기도 좋지만 이런 무기들은 항상 떠 있거나 바다를 지키는 초소로서 역할, 지키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네. 그것을 하는 최소한의 부담 단위가 우리 군에서는 고속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GP 초소라는 말이 딱 와닿네요. 보니까 근데 PKMR이 지금 없는 게 아니라 신형 고속정을 16척을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4척을 더 추가를 한다. 그럼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전력이 변화될까요? 예, 현재 우리는 기본적으로 3가지 유형의 이제 고속 함정을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70년도에 최초로 건조했던 그 참수리급 약 170톤 되는 고속정인데요. 네. 이거를 주력으로 사용을 하다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신형 고속 함정들을 이제 건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약 18척의 유도탄 고속함을 좀 운영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최신의 그 신형 고속함 16척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4척이 또 이제 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속정들은 이제 동서남해의 해역 환경의 특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분산 배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고속정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하고 있는 전력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비교를 해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이제 해역 특성별로 좀 그 역할을 구분할 수가 있을 것 네. 같아요. 일단은 아시는 것처럼 서해 같은 경우는 이 수도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해상 교통로 차단, 네. 또 항만 보호 임무를 주로 저희가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는 많은 고속함, 또 고속정 전력들이 서해 많이 집중 분산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동해 같은 경우에는 좀 해역 특성이 심도도 깊고 특히 해양 환경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특히 네. 큰 파도를 상대로 해서 해군 함정을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신형 고속 함정들이 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또 저희 남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항만보라든가 어떤 조기 초동 대응을 위한 그 고속정 전력들이 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의 상황에 따라서 또 고속정도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가 달라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신형 고속정 구체적인 전력을 좀 살펴보면요. 고속정이라는 이름이 고속, 빨리 간다, 기동력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빠릅니까? 네, 지금 PKMR의 경우에는 40노트, 시속 74km 이상의 속도로 운행할 수 있어서 고속정이라는데 이 40노트라는 속도는 대한민국 해군에서 PKG 윤영하급과 PKMR만 가능한 빠른 속도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적 함선에 대해서 추격이 가능한 예. 유일한 함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PKMR이 빠른 이유는 이제 2가지 비밀이 있는데 첫 번째는 코닥이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처럼 보이지만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컴바인드 가스터빈 앤 디젤 엔진이라 해가지고 예. 디젤 엔진과 가스터빈이 있는데 가스터빈은 쉽게 말해서 제트 엔진입니다. 제트 엔진에다가 이제 축을 달아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거고 디젤 엔진은 말 그대로 자동차에 단 디젤 네. 엔진과 구조적은 똑같아요. 그래서 느린 속도로 갈 때는 연비가 좋은 디젤 엔진만 쓰다가 고속을 발휘할 때는 마치 제트 엔진과 같은 가스터빈 엔진이 디젤 엔진과 힘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것이죠. 일종의 가스랑 디젤 하이브리드 형태로 맞습니다, 움직이고 맞습니다. 있는 거군요. 여기다 2번째 비리는 바로 이제 워터제트에 있습니다. 워터제트? 워터제트는 말 그대로 물을 제트, 엄청 빠르게 뿜어내는 추진기관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 스크류는 이제 큰 스크류가 이제 돌아가면서 물을 밀어내는 데 비해서 물을 빨아들이는 구멍과 출수구, 흡수구와 출수구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아주 작고 빨리 돌아가는 회전수가 무척 빠른 프로펠러를 넣으면 네. 그 수압이 아주 높은 수압을 뿜어내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어선이라든가 부유망, 그러니까 어망 같은 것 때문입니다. 실제로 항해를 하다 보면 사실 조업 중일 때 막 들어가게 하면 막 걸리고 맞아요. 스크류에 걸리면 멈추게 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단순히 고장난 거 수리하는 거 힘들 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에서는 전술 기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가지거든요. 워터제트는 말 그대로 물을 뿜어내서 하니까 후방에 이런 부유물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날리면서 가는 예, 걸러지지가 않고 이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서 워터제트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속정과 들어가기 전에 고속정은 속력은 비슷해도 실제 기동성은 천양지차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렇게 딱 밀면서 간다는 게. 예, 실제로 이제 예. 한번 타보시면 굉장히 시끄럽고 엄청 타보셨어요? 빠릅니다. 저는 이제 해군은 아닌데 초청을 받아서 한번 딱 어떠세요? 맛만 봤는데 네. 멀미가 그게 속력이 바다에서의 그 70km라는 속도랑 네. 땅에서의 70km라는 속도랑 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엄청나게 빠르게 느껴지고 그리고 주변 배들보다 훨씬 더 이제 앞서 나가는 약간 스포츠카 같은 느낌도 들어요. 70km면 예. 그만큼 우리 해군들이 참 훈련도 열심히 하고 대단하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걸 디펜스 프라임에 다루는 이유가 빨라서만이 아니라 무기가 있어서잖아요. 이제 비룡을 탑재를 했어요. 유도 로켓. 비룡의 사거리를 짚어보니까 20km예요. 이게 연안을 방어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거리가 일단 늘어났다는 건 어떤 이 연안 전투의 어떤 패러다임을 이제 우리 쪽에 유리한 쪽으로 좀 이끌어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적의 사거리 밖에서 우리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요. 적을 먼저 선제적으로 탐지를 하고 공격함으로써 적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네. 어떤 굉장히 유리한 그 무기체계라고 좀 보시면 같고요. 이게 연안 전투라는 것이 과거에는 이제 고속정들이 신속성을 기반으로 해서 근접 교전이 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거리가 늘어난 무기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원거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존성을 좀 보호하면서 우리가 좀 우리 쪽으로 유리한 전투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데 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20km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사거리가 나왔습니까? 이미 기존 고속정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도 로켓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제 한포 위주의 어떤 근접 교전이 주로 이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거리 한 4에서 5km 정도 접근을 해서 교전 양상이 많이 좀 일어났거든요. 그러면 인명도 문제가 맞습니다. 될 수 그러다 있고, 보니까 네. 생존성에도 많이 좀 취약성이 노출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마 이 사거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고속정의 생존성 그러면 작전 효과성에 있어서도 네. 급격한 좀 향상이 됐다. PKMR이라는 게 이제 동시에 여러 발의 로켓 발사를 이제 막 여러 개 목표를 삼아서 대응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네, PKMR이라는 네. 뜻도 사실 그렇게 복잡한 뜻은 아닙니다. 페트롤 킬러 가이드 미디엄 로켓이라는 뜻이라고 해서 여기에 미디엄 로켓이 바로 이 비룡 로켓이라는 건데 쉽게 말해서 미디엄 로켓을 사용해가지고 페트롤을 킬러한다. 그러니까 적 고속정을 사냥한다는 의미에서 PKMR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 의미에서 130mm 구룡 유도 로켓은 이제 스스로 이제 초기에는 이제 미리 지정된 위치로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네. 명령을 내리면 그쪽으로 갔다가 그 이 표적이 고속정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는 적 고속함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정된 위치랑 떨어져 있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링크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통신이에요. 유도 로켓한테 이제 보는 그 고속함이 표적의 좌표가 여기로 옮겨졌다 이렇게 알리는 기능.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이 적외선 탐색기 그러니까 비가 오거나 아니면 밤이거나 자유롭게 적을 포착하고 여론을 탐지하는 탐색기로 최종적으로 락온을 해서 가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비룡 유도 로켓의 기본 방식인데 최종 이런 거는 동시에 여러 발의 유도 로켓을 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에 한 대의 고속정만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PKM 한 대가 여러 대의 표적과 상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네. 비룡이 보니까 이제 미사일이 아니고 유도 로켓이잖아요. 그 유도 로켓을 운용했을 때 미사일보다 어떤 강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유도 미사일과 유도 폭탄, 유도 로켓과 미사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반인 분들이 많이 헷갈려 많이 하시는데 헷갈려요. 예. 사실은 전문가들도 헷갈려합니다.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비룡 같은 경우에는 미사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어요. 추진 기간이 있고 탄두가 있고 유도 기간이 있어. 그런데 왜 유도 로켓으로 부르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군사 용어에서 그 미사일이나 로켓으로 부르는 이유는 이 미사일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비룡과 비교할 수 있는 현용 우리 대한무장 같은 경우에는 네. 성능도 더 좋고 사거리도 더 길지만 대신에 가격도 이제 비룡보다 10배 이상 비쌉니다. 뭐 그래서 고속정을 상대할 때 발당 20억 원이 넘고 막 사거리가 150km 넘어가는 무장을 사용할 수는 없는데 비룡은 한 개에 뭐 2억 정도 하는 거예요? 정확한 것은 이제 밝히기 어렵지만 그 굉장히 이제 경쟁자 대비 저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룡이 유도 로켓인 이유는 경제성을 확보해서 유도 무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홍보하기 위한 이미지이고 이 때문에 이제 로켓을 개조해서 유도 그 탐색기를 달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적절한 성능으로
충분히 격추할 수 있고 적을 상대할 수 있음에도 대량으로 장비할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비룡 만드는 제작사 대한미사일도 만드는군요. 예,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예요? LIG 넥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게 비룡이 얼마나 효율적인 무기체계인지 알 수 있는 것이 해외의 유사한 무기체계들과 비교하면 그 성능과 가성비를 알 수 있어요. 그 비룡처럼 고속종을 상대할 수 있는 원거리 미사일로 이제 이야기되는 게 엔비디아에서 제작한 시스코아라는 미사일입니다. 요거는 우리 해군의 링스 해상 초계기에도 탑재되는데 이라크 전쟁에서 네. 이집트 고속정들을 많이 격침시켜서 인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큰 활약을 했지만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적이 격침될 때까지 레이더로 계속해서 조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동시 다목포 대응 능력, 그러니까 오직 한 척의 고속정이 한 척의 적 고속정만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속정뿐만 아니라 공기 부양정 등 엄청나게 많은 일종의 그 군집 전술을 사용해서 우리 해군력을 무력화시킬 거기 때문에 네. 이게 부적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무기 체계들은 동시 다목표 대응 능력이 없냐? 있습니다. 그 같은 회사 엔비디아의 네이발 브림스톤 미사일이 이제 우리 비룡 유도도키가 비슷하게 동시 다목표 대응 능력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중동 국가들도 이런 걸 구매를 하려다가 결국엔 한국산 무기로 이제 선회를 하는 등의 현상이 있었는데 그게 가격 문제입니다. 경쟁 해외 무기 체계 같은 경우에는 동시 다목포 대응을 하기 위해서 밀리터리 레이더 시커라고 하는 좀 복잡한 레이더 탐색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크기가 자꾸 비싸가지고 우리 비룡 대비 가격 경쟁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에 최대한의 화력, 그다음에 다목표 대응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근접 전투 무장으로서는 우리 비룡 유도 로켓만큼 적절한 무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장에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니까 신형 고속종에 비룡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함포 76mm짜리 그리고 12.7mm짜리 원격 사격 통제 체제까지 갖추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 무장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삼축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 세 가지 무기 체계는 어떤 표적별 그리고 이제 거리별로 효과적으로 운용되는 무기 체계를 좀 할당을 해서 교전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비룡 같은 경우는 20km 근해 내외에 있는 어떤 표적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무력화시키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무력화되지 못하는 이제 접근하는 표적에 대해서는 76mm 함포를 통해서 네. 무력화 과정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7mm 원격 사격 통제 장치를 통해서는 근거리에 접근하는 신속하게 고속하는 근접 표적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면서 이 다층적인 방어와 공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약에 교전이 일어난다고 해도 이런 형태의 삼축으로 돌아가는 무장 체계를 갖고 있다면은 그렇게 교전이 길게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초기에 저희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룡과 같은 무기체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우리의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네. 좀 유리한 방향으로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네. 그런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얼마나 또 잘 보느냐도 매우 중요할 텐데 특히 서해 NLL이 정말 뉴스에 많이 나와요. 예? 교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일 높은 곳이고 해무도 많고 굉장히 까다롭단 말이에요. 환경 자체가 자연적으로도 그렇고 입지적으로도 그렇고 이 PKMR이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PKMR의 핵심 탐지 수단은 멀티펑션 레이더, 다기능 레이더인 그 SPS 560K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PKMR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해서 대공, 대수상을 탐지할 수 있어서 다기능 레이더라고 합니다.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일부에 60회전하면서 수상 표적과 대공 표적을 동시에 찾을 수 있고 이번에 전력화되는 PKMR 배치 2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배치 1 대비 여러 레이더 간의 주파수 간섭 문제를 해결해서 이제 좀 더 신뢰성 있는 레이더로 장착되도록 건조사인 HJ 중공업과 개발사인 LIG 넥슨이 힘을 합쳐서 이 부분을 개량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신뢰성이 향상되었다. 그러니까 표적을 잘못 경고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줄어들어서 믿고 표적을 추적하고 탐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고 네. 레이더 다음으로 EOT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EOTS. 예, 일렉트로 옵티컬 타겟팅 시스템이라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카메라예요. 근데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타겟팅이라 할 수 있는 거는 이 요즘 AI 기술이 사람을 인식하듯이 자동으로 표적을 인식하는 것과 고성능 영상 카메라를 결합한 추적 장비입니다. 네네. 거기다가 레이저가 달려 있어가지고 적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각도가 어디고 거리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서 함포를 사용하거나 미사일 사용할 때 아주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자
유사시에는 사람이 물에 빠진 재난 구조 임무를 할 때 뭐 사람을 수색 구조를 와, 찾는다거나 꼭 전쟁이 예, 아니더라도. 예, 평시에도 이제 예. 사람을 구하는 용도라든가 기타 임무에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탐지 장비이고 이것 역시 배치2로 가면서 성능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네. 우리도 해난 사고를 많이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현대 전장에서 함정이 그 은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생존과 직결이 되는데 신형 고속정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스텔스 기능이 적용이 돼 있습니까? 네, PKMR에는 PKG와 유사한 수준의 스텔스 기능이 도입됐는데 여기서 스텔스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니고 잘 숨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연막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반 장비를 했을 때 내가 더 잘 눈에 띄지 않게 네. 자신을 숨기는 겁니다. 아예 안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함정의 스텔스 기능 그래서 아예 안 보인다는 개념보다는 공격이 시작됐을 때 자기가 연막탄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서 다른 뭐 어선 사이에 숨는다거나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 기능인데 PKMR은 PKG와 동일하게 레이더 반사 면적에 대해서 정밀한 계산을 수행해서 일반적인 어선이라든가 배보다 그 레이더에 더 작게 보이거나 더 잘 숨을 수 있게 해요. 이 숨는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현대 해상전에서 어떻게 싸우냐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대항책이 그 카운터 메셔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육군으로 치면 연막탄 같은 건데 배를 숨길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한 연막탄이 MASS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요게 배 모양처럼 이제 성형해서 연막탄을 크게 했는데 요런데 구름 속에 숨으면 얘가 그 레이더 반사 면적 그러니까 레이더에 표시된 면적이 작으니까 잘 숨을 수 있게 되고 여기 어디 표적에 이제 PKMR이 있는지 더 찾기 어렵거나 아니면 조준하는데 시간을 늘려가지고 우리가 먼저 쏠 수 있게 하는 게 이 스텔스 능력입니다. 지금 이번에 진수한 PKMR 저희가 살펴보니까 이게 통합 전투 관리 체계라는 걸 대폭 강화를 했대요. 이게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머리가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획기적으로 좀 진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CMS라 그러는데요. 아까 저 박사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센서,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EOTS, IFF를 통해서 수집되는 그런 정보들을 일목요연하게 한 화면에 전시를 합니다. 그 표적을 식별을 하고요. 그 표적을 적절한 아까 그 다양한 무기 체계를 좀 탑재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 표적에 적합한 무기 체계를 연동을 시키게 되고요. 그러면 그 지휘관은 그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으로 좀 판별을 할 수 있고 빠른 지휘 결심을 통해서 적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네. 과정까지 이렇게 거치게 되는데 네.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그 연안에서의 작전이라는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지휘관이 다양한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효과적으로 판단을 하고 최종 결심에 이르러서 적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효과적인 전투 관리 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저는 궁금한데 PKMR 같은데 두뇌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데 뭐 AI 기술 같은 게 막 접목이 되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의 해군 전력, 고속정뿐만이 아니라 많은 새롭게 나오는 이제 신형 함정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 기반과 연계된 특히 이제 AI 기술이 요즘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AI 기술이 접목된 함정들로 좀 진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속정도 이제 AI 기술들이 좀 융합된 최첨단의 어떤 전투 지휘 체계를 갖춘 함정으로 진화될 것으로 그 예상이 상황이 됩니다. 되면 어마무시해지겠습니다. 저희가 그 길목에 있는데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통합 전투 관리 체계가 수입한 게 아니고 순수 우리 기술이에요. 이거 엄청난 얘기라고 들었는데 실전에서도 뭐 여러 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산 통합 전투 체계의 이점은 쉽게 말해가지고 뇌하 축소를 남한테 맡기면 이게 어려운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뭐 사장님한테 보고를 가야 될 때 프린트를 한 다음에 다시 스캔을 해서 파일로 바꿔서 보고를 하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이메일로 보낼 수 있게 바꾸는 게 이게 전투 체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레이더라든가 미사일 성능이 좋아도 이 전투 체계가 이 두 개를 잘 연결해 주지 못하면 레이더 처리에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명령을 내릴 수 있거나 이런 문제나 버그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해외에서 수입산 전투 체계를 사용하면 이런 버그를 수정하거나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죠. 이 전투 체계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건 사실은 뭐 컴퓨터 서버 같은 거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게 만약에 이제 윈도우라든가 운영 체계 같은 걸 업그레이드하거나 패치를 한번 하려 해도 기존의 광개토 구축함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수입산 전투 체계는 해외에서 기술자가 와가지고 업그레이드하거나 국산 무기를 통합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쓰지 않는 무기이기 때문에 통합이 너무 어렵다 이런 말들 같은 나라 있거든요. 사람끼리도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데 이게 예. 외국을 낀다면 더 어렵죠. 예, 그래서 운영 유지 보수 그렇죠. 측면에서 굉장한 장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우리 무기가 스스로
고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국산 고속정 개발이 시작된 1970년대는 사실 북한 간첩선의 해상 침투가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등장했던 것이 첫 국산 고속정 제비급 PK인데요. 자, 이후에 참수리급 고속정이 실전 배치되기까지 이 고속정이 어떤 작전 성과를 거뒀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1970년대 이제 제비급 그 고속정을 이제 건조를 해서요. 아무래도 이건 이제 신속성에 많은 좀 무게 중심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 이제 북한 간첩선 대응 차단 작전에 좀 주로 활용이 됐었고요. 다양한 또 성과를 좀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좀 운용 경험을 토대로 해서요. 다음 세대로 이제 개발된 그 참수리 고속정이 나오게 됐는데요. 이런 참수리 고속정은 조금 더 이제 그 더 확장된 신속성과 또 발전된 무기 체계를 토대로 해서 이 북방 한계선이라든가 우리 연안 방어에 굉장히 효과적인 어떤 그 전력으로 이렇게 운용이 네.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진화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다음 세대 고속정의 어떤 그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6.25 전쟁 후에 북한이 이제 잠수정이나 고속정 같은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해군력을 키웠더라고요. 1960년대부터 미사일 고속정 도입에 힘을 쏟은 건데 북한이 이런 전력을 선택했던 배경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사상과 국제 환경이 북한의 해군 전력을 연안 해군으로 키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북한은 사실상 1960년대에는 중국과 소련의 위성국가 혹은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 그들이 미국과 달리 해군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안 해군, 그러니까 큰 배가 와도 가까운 바다에서 물리친다는 생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징으로 된 게 이제 6.25 전쟁의 이 볼티모어만 뭐 격침 사건 이런 거 있는데 북한은 미국 순양함을 연안에서 그걸 격침했다고 가짜 선전을 아직도 펼치고 있어요. 아직도요? 예, 실제로는 멀쩡히 있는 배가 격침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북한식의 해군 전략, 큰 배가 와도 가까운 연안에서 해결하거나 격침시키고 경멸할 수 있다라는 이게 해상 인민전쟁 개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안 방어의 함대를 위해서 소련제 공격용 잠수함이라든가 함대함 미사일 탑재한 미사일 초계정, 그다음에 어뢰생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된 그 북한 해군 건설의 결정적인 계기를 준 게 바로 아일라트 쇼크입니다. 아일라트는 이스라엘 해군이 보유하고 있던 구축함인데 이집트 해군과의 중동 전쟁 중에 그 오사급 고속정이라고 하는 이집트 해군의 그 고속정이 SSN-2 스틱스라고 하는 정말 초기의 대한 미사일을 사용해가지고 격침시켰거든요. 이때만 해도 이 스틱스라는 미사일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미사일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아주 원시적인 거였지만 미사일 그 항공기랑 함포의 전쟁에서 이제 미사일 전쟁으로 바뀐, 그러니까 미사일로 함선을 격침시킨 첫 번째 전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북한은 아주 큰 고무를 받아서 이집트 해군의 오사급 고속정과 동일한 대량의 오사급 고속정을 복제 생산하고 미사일도 수입 생산하게 됩니다. 이때 1967년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북한은 미사일 해군, 그 다음에 고속정 중심 해군으로 바뀌었었는데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참수리 고속정은 원래 이제 북한의 오사급 고속정이나 코바급 같이 우리 대형 함정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소형 고속정들을 대응하기 위한 대응 전력으로서 처음 기획됐다가 지금 NLL 수호 전력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백구급 고속정이라든가 참수리급 고속정 등 이렇게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고속정들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단순히 우리도 이제 한 포만 썼던 게 아니라 이 백구급이라든가 아니면 기러기급 등에서 이제 액조세 미사일이라든가 스탠다드 미사일을 사용해서 우리도 북한처럼 대한 미사일을 사용해서 고속정을 사용한 공격 전력을 60, 70년대 건설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해군은요, 참 이름도 잘 지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비급, 그다음에 참수리급 이렇게 진화를 합니다. 이 새 이름만 들어도 이제 상상이 되는데 신형 고속정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 어떻게 전력 운영 개념도 같이 진화를 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 특히 무기 체계라고 하는 건 변화나 안보 환경 그리고 과학기술 기반의 흐름과 연계해서 이렇게 발전 보완 또 진화되어 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고속정에 같은 경우도 뭐 제비급부터 해서 참수리급 신형 고속정에 이르기까지 네. 안보 환경에 좀 부응하기 위한 어떤 역할 제고 측면에서 진화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제 화력, 그다음에 속력, 신속성, 그다음에 생존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이렇게 진화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교전 양상도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과거에 고속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한된 그 무장 체계, 전투주의 체계로 인해서 뭐 근접 교전, 그다음에 어떤 신속성에 기반한 어떤 타격
이런 작전 개념이 주로 이렇다면 이제는 이제 과학기술 기반과 연계된 최신의 무기체계가 탑재됨으로 인해서 언거리에서 생존성을 보장하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좀 더 진화된 고속정 전력으로 좀 발전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제비 참술이잖아요. 그럼 지금 뭐 어느 세 정도 온 거예요? 어느 정도 왔나? 저희가 원래는 그 신형 고속 함정을 저희 검독술이라는 표현을 써서 검은 독수리? 예, 검독술이라고 검독술이? 이라고 예.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해군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게 너무 또 갑자기 좀 획기적으로 또 좀 뭐라 그럴게 좀 갑자기 그 참수리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예. 그냥 이렇게 신형 참수리 예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무기체계는 계속 변화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검독술이라고 제가 표명을 했던 그 신형 고속정에 같은 경우에는 이게 2035년도에 저희가 일단은 도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럼 또 그 이후에 또 나올 고속정에 대해서 저희가 좀 또 준비를 이름을 지어야 돼요.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지금 1978년에 전력화된 참수리 고속정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대다수는 퇴역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해외에서 또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딥하고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이 신형 고속정으로 대체되면서 기존 참수리 함정은 현역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대신 새로운 역할을 맡는데요. 함상공원에 전시돼 안보 교육에 쓰이는가 하면 실사격 해상 훈련에서 표적함으로 활약합니다. 국경을 넘어 우방국의 핵심 전력으로도 활동하는데요. 50년 가까이 대한민국 연안방어 체계의 중심이었던 참수리 고속정. 퇴역 이후에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할까요? 1990년대 우리 해군이 처음으로 퇴역 고속정을 양도한 나라는 바로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병력을 파병한 국가인데요. 아시아권 최대 규모로 지상군을 투입하고 율동 전투와 같은 주요 전투에서 의미 있는 전과를 거뒀죠. 이런 과거가 영향을 미친 걸까요? 1993년 우리 해군은 퇴역한 제비급 고속정 12척을 필리핀 해군에 인도합니다. 이후 참수리 고속정 5척을 시작으로 1998년에 1척, 2006년에 2척, 총 8척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데요. 필리핀 클라크 공군 기지를 비롯해 수백만 해군 기지에 주둔하던 미군 수만 명은 1991년에 발생한 피나투보 화산 폭발 사고를 계기로 당시 필리핀에서 전면 철수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스프레틀리 군도를 포함한 남중국해 도서를 자국 영해로 규정하는 영해법을 공포했는데요. 미군 철수로 해상 방위 체계가 공백 상태였던 필리핀 해군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력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해군이 양도한 제비급과 참수리급 고속정을 기반으로 필리핀 해군은 해상 전력을 강화합니다. 양도받은 참수리 고속정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은 함명을 부여했는데요.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위해 싸운 필리핀 병사 8명의 이름을 따서 고속정에 함명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8척을 통틀어 토마스 바틸로급 고속정이라 불렀는데요. 이 같은 결정은 6.25 전쟁 참전용사였던 라모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이로써 참수리 고속정은 6.25 전쟁 참전용사의 이름을 달고 2021년 8척이 모두 퇴역할 때까지 필리핀 연안 방어의 주력 함정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참수리 고속정은 필리핀 해군의 작전 환경에 부합하는 전력이었는데요. 필리핀은 7,000개가 넘는 섬과 긴 해안선을 가진 나라로 복잡한 연안과 해협을 통제하기 위해 고속정 전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필리핀 해군은 고속정을 운용하며 직접 성능을 확인했고 이 같은 경험은 K함정의 수출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2020년 필리핀 최초의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인 호세 리잘급 호위함 수출을 시작으로 초계함 2척과 원양 초계함 6척의 수출 계약을 따냈는데요.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해군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 국가에 퇴역 고속정을 양도하며 수출 협력의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2000년 방글라데시에 인도된 참수리 고속정은 삶의 터전을 뜻하는 티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현지 해역을 수호하는 상징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1년 가나에 양도된 참수리 고속정은 가나군 최초 국방참모총장의 이름을 따 스테픈 오트로 불리며 국가 방위를 상징하는 전력이 됐는데요. 같은 해 동티모르에 인도된 참수리 고속정은 카메라사라는 자국의 지명을 함력으로 하고 동티모르의 주권을 상징하는 전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참수리 고속정의 활동 무대는 이제 지구 반대편까지 확장하고 있습니다. 퇴역 참수리 고속정이 가장 최근 양도된 곳은 우리나라와 정확히 대척점에 위치한 우루과이 앞바다인데요. 이곳에서 참수리 고속정은 허리케인을 뜻하는 우라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에 걸맞은 기동성을 바탕으로 우루과이 해군의 연안 방어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군사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퇴역 고속정을 통해 K함정의 가치를 전하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퇴역 참수리 고속정이 향할 다음 나라는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길은 대한민국 국방과 방산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지금까지 딥하고였습니다. 자, 우리가 고속정을 얘기할 때 2002년 제2연평해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우리 장병들 참 대단했습니다. 빗발치는 포탄 속에서 끝까지 방아쇠를 놓지 않고 바다를 사수했는데요. 자, 이날의 고귀한 희생이 어떤 고속정 전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옛날 일인데도 지금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신형 고속정의 이 제2연평해전 사태가 어떻게 이렇게 역할을 했을까요? 네,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칼을 들고 싸우는 중세의 전투에서 네. 방탄복과 총을 들고 싸우는 현대의 전투로 바꿨다. 이렇게 말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평해전에서 우리 해군 장병들이 큰 희생을 치러서 우리 바다를 지켜냈지만 그만큼 우리가 희생이 컸기 때문에 해군은 이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PKG랑 PKMR의 이 전운을 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앞에서 말한 많은 내용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게 그 전운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아웃레인지 공격 전술이라고 해가지고 20km 사거리를 유지훈 박사님께서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적 교전에서 적의 공격을 허용하지 않고 우리가 원거리로 교전할 수 있는 이 교리를 확립하고 접근하면서 점점 더 화력을 강화하는 그 76mm, 12.7mm 이것도 다 우리 그 연평해전의 교훈을 반영한 걸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근접 교전이 되더라도 이제 만에 하나 이런 게 일어나도 우리나라의 그 장병들의 희생이라든가 이런 피하기 위해서 PKG 등에는 특수한 장갑 등이 이 함선 선체에 추가로 설치되어서 파편 부상이라든가 이런 것 좀 막도록 이제 우리가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특히할 만한 게 12.7mm RCWS가 있습니다. RCW는 리모트 컨트롤 웨폰 시스템, 쉽게 말해가지고 조종기계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화된 기갑부인데 연평해전 때에는 이제 우리 승조원들이 K2 소총을 들고 갑판 위로 직접 올라와가지고 북한 고속정을 향해서 사격을 했어야 되는데 이건 안에서 이제 그냥 근접하기도 안에서 그냥 내부에서 안전하게 사격할 수 있도록 향상되고 이런 점들이 다 연평해전의 교훈을 반영해서 네. 우리가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가 업그레이드되고 더 큰 전투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인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고속정이 지난 50년 동안 서해 NLL과 연안 방어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역할을 해왔는데요. 자, 연안을 통제한다는 거 해군 작전 체제에서 너무나도 중요하죠. 아무래도 이 연안 통제라는 거 하는 것은 해군 작전의 좀 시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안에는요. 주요 항만, 그다음에 기지, 그다음에 주요 해상교통로의 입구가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 해군 작전의 작전 지속성과 연계된 뭐 보급이라든가 정비, 군수 지원, 또 그 우리 동맹국들의 어떤 증원 전력 지원 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안 같은 경우는 어떤 적들의 또 그 기습 침투라든가 뭐 상륙 작전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충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군의 입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군은 우리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연안을 통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근간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 연안 통제가 잘 됐을 때 해군의 어떤 원양이라든가 대항 작전의 근간도 좀 확보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고속정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지만 전력이라는 게 상시적으로 운행이 되나요? 위급 상황에 투입이 되는 형태로 하는 항상 건가요? 스탠바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속정의 특수성이라는 신속성을 기반으로 한 초동 대응이 주 임무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연안 해역에서 그다음에 뭐 우리가 북방 한계선 해역에서 고속정들이 그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상시 대기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전개하고 차단 작전을 하기 때문에 네. 항상 고속정은 상시 대기태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에도 되게 유명한 그런 해군으로 유명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근데 왠지 연안만큼은 우리 해군이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특수한 안보 환경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단 우리는 북한이라는 주 적을 맞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특히 요즘에 이제 북한이 그 해상을 통한 다양한 좀 위협 행위들을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수단이 또 고속정 전력이고 그래서 특히 연안 작전과 관련된 작전 개념이라든가 운영 능력도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탁월하다고 보시면 될 것 우리가 같습니다. 또 큰 바다를 바로 끼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한번 거치고 나가야 되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있기 네네. 때문에 고속정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16척이 있었고 진수를 마친 게 4척이에요. 이게 전력화가 된다. 그럼 말씀하신 연안 방어라든지 NLL 대응 능력이 어느 정도나 이제 좋아질까요? 네, PKMR은 그 성능도 중요하지만 척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은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때 긴급 출격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데 우리 NLL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서해수 영토선 개념과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전 세계 그 다른 해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방어를 하는 체제가 없어요. 즉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이제 그 바다 위에 선 같은 계상 경계선이 있고 침범할 경우에 즉시 도발에 대해서 대응하고 응징하고 타격할 수 있게 준비를 한 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대응과 응징, 타격을 위해서 그 평소에 가지고 있던 숫자가 많아야지 그 많이 증원도 되고 빠르게 증원도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장기간 대기했을 때 이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이 결국 좀 우리가 NLL 방어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촘촘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PKMR로만 NLL을 방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북도서 사령부에서 각종 항공 수상함 지원도 있고 원거리 함선들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원 세력들이 다 단점이 뭐냐면 출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나 아니면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전에 그 대형 함정 같은 경우에는 출항이라 할 때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공기, 전투기 이런 것도 전투력은 좋지만 뭐 제자리에서 빙빙 돌면서 우리 NLL을 침범하는지 계속적으로 감시하거나 쫓아내는 능력을 한 건 역시 배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16척에서 4척까지 전력화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NLL 방어에서 얼마나 그 큰 역할을 하는지 이 설명을 좀 아실 수 있을 거고 이 외에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또 뭐가 있냐면 그 PKMR이 해군 기지를 방어하거나 우리가 그 우리 기지를 방어하는 용도의 그러니까 초소의 그 경계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용도에도 쓰는데 아무리 이지스 구축함이나 차세 전투함, 잠수함들이 전투력이 좋아도 출항을 해서 전투 준비 단계가 되기 전에 항구에서 먼저 있었으면 막아줘야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네. 실제로 역사 속 해전에서는 큰 전투함이나 좋은 전투함도 항구에서 이제 격침당하거나 공격당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막는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 PKMR이 된 것이고 이 PKMR은 또한 이제 PKG랑 한 팀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하이로 믹스 전략이라고 합니다. 하이로 믹스는 뭐예요? 하이로 믹스 네. 전략은 이제 원래 공군에서 사용된 개념인데 쌍발 전투기가 너무 비싸니까 단발과 쌍발 전투기의 숫자를 조합해서 쓰듯이 PKG가 이제 장거리 대한미사일도 가지고 좀 큰 PKG 고속정과 같이 전투를 하면서 수적인 보조를 맞춰주고 그래서 적의 유사시에 적 고속함이나 구축함, 고속정들이 뭐 10척 왔을 때 단순히 뭐 무기를 싸워가지고 하는 거라면 우리 PKMR이 한 척이 일당 100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나기 전에는 사실 공격을 하기 전에는 이게 대치를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이 10척을 가지고 오면 우리도 10척을 가져와가지고 경계를 하고 넘어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이런 역할이 중요한데 네. 이 역할들이 PKMR을 16척, 그다음에 이제 4척 추가 전조가 완성됨으로써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는 전력이 되는 것이죠.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매력적, 좋게 들렸던 것은 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상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게 참 우리 대한민국 많은 아들들이 가 있잖아요, 해군에. 그런 면이 가장 굉장히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렇게 네. 되지만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무작정 우리가 포를 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우리가 숙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해군이 해양경찰과 이제 함께 팀을 이뤄가지고 네. 잘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 해군 대단하다. 스마트 해군으로 발전 중이구나 느낄 수가 있었는데 연안을 지키는 고속정. 아까 뭐 검독술이나 이름 쓰려다가 말았다. 그만큼 앞으로 발전할 여지가 더 많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어떻게 진화해야 될까요? 이제 안보 환경과 또 과학 기술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저희 대한민국 해군도 변화하는 그 내부 요인과 연계해서 다양한 컨셉의 또 이제 고속정들을 개념들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향후에는 어떤 연합형 연안에서의 어떤 통합 전투 노드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노드?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제 연안에서의 작전 환경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적 세력들의 어떤 다양한 형태, 통상 저희가 하이브리드 위협이라고 하는데요. 연안에서의 다양한 형태 하이브리드 위협 요인들이 많이 산발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안보를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좀 기술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노드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일단은 고속정 자체로서 이렇게 좀 신속하게 정보를 정보를 획득을 하고요. 이러한 정보를 주변의 다른 전력에게도 동시간적으로 빠르게 공유를 함으로써 네.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의 어떤 좀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핵심 노드로 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그 유무인 체계로 계속 이제 해군 함정들이 이제 발전 보완이 될 건데요. 이 고속정 같은 경우에도 또 유무인 체계가 좀 복합적으로 좀 융합돼서 좀 효과적으로 이 연안 방어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서 좀 더 발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모인을 함께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스마트 해군이 잘 가고 있지만 뭐 이런 건 좀 보완돼야 된다. 뭐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아무리 무인 체계라 하더라도요. 네. 이제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저희가 뭐 인력 감소 또 이제 병력 감소 측면에 있어서 해군이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러한 감소되고 있는 병력 감소와 연계돼서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유무인 체계의 어떤 함정 운영 개념이 좀 더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좀 정책적인 제도적인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함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무기 체계이기 때문에 이런 특히 무인 체계의 발전과 연계돼 가지고 이런 진화되고 있는 AI 기술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더 해군 함정에 적용되고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네. 좀 더 체계적인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안에 있는 고속정이 어떻게 보면 전장에서 가장 처음에 있기 때문에 지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 고속정 진화 방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네. 유준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특히 전투력이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신 거 그거 다 동의를 하고요. 다만 이제 저는 해군은 아니지만 이제 가끔 해군 초청 받아서 배를 타거나 하면 깜짝깜짝 놀랄 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배가 독도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도함에서 잠을 자도 사실 멀미를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런 PKG나 PKMR 같은 소형함에 타면 네. 이 타고 있는 승조원들의 그 임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그럴 것 아닙니다.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참수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그물로 된 침대 뭐 이러거나 아니면 뭐 통로에서 자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PKMR과 PKG 전투력은 과거보다 훨씬 더 향상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일당백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하는 게 크기입니다.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 PKMR이나 PKG로 생활하거나 아니면 이제 장거리 작전을 하는 것은 좀 어려워요. 물론 우리 고속정 운용 방식은 사건이 터질 때 출격을 하는 방식인데 이게 어느 그 대치 상황이 길어지거나 이러면 결국에는 고속정이라든 PKMR이나 PKG에서 잠을 자거나 장기간 임무 수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힘든 환경에서 해군 장병들이 우리 서해 수호를 하기 위해서 엄청난 어려운 그 조건에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전투력의 향상도 꼭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해군에서 연구 중인 한국형 OPV 그러니까 한국형 해상 초계함이라 해서 PKG보다 약간 좀 더 큰 사이즈로 해서 PKG랑 같이 조합해서 전체적인 해군 함정들의 그 장병들의 생활 환경을 좀 향상시키고 장기간 대응이라든가 아니면 유무인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게 평소에 방위 사업이라든가 해군 전력을 이야기할 때 크고 대단한 큰 함선, 전투함, 멋있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뿌리가 되는 우리 창끝 전투력에 할 수 있는 PKMR 전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잘 진행되어야지만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우리 해군 함정에서 일하시는 있는 장병 여러분들이 좀 더 덜 힘들게 일을 하고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향상시켜야 된다고 제가 꼭 말을 하나 부탁을 제 친구들한테 많이 받았습니다. 해군에 다니시는. 네. 네, 디펜스 프라임 오늘은 대한민국 해군의 고속정 전력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에서 여러분 찾아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